이번에는 이제 그 두 번째로 해서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이번에는 이제 그 우리가 지분에 있을 때, 우리가 지분을 낙찰받았을 때 거기 점유자를 갖다가 내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좀 갖고 따져보겠습니다. 그 점유자를 갖다가 명도 대상인가? 이 명도 대상이라면 인도 명령 대상이 되는 거죠. 인가를 간단히 우리 설명하고, 이러한 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배당해야 되는가를 2차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분에서 배당하는 방법.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느냐를 딸 때,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 토지나든가 그냥 빈 땅을 낙찰받거나 이럴 때는 명도할 대상이 없겠죠. 기껏해야 지작물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상에 있는 수목, 미등기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나 이제 명도 대상이 되겠지만, 이게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나 주택, 상가 건물 이럴 때에는 항상 이 점유자가 있는데, 이러한 점유자는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분권자로서 점유하는 경우, 이번에는 이제 간접 점유하는 거죠. 임차인이 점유하는 거. 또 이게 지분권자가 점유할 때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채무자가 점유하는 경우가 있죠. 채무자가 지분권자이면서 채무자인 경우. 이번에는 채무자가 아닌 다른 지분권자죠. 점유하는 경우. 임차인이 점유하는 경우. 임차인의 경우도 대항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대항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대항력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죠. 하나는 선순위여야 한다. 또 하나 뭘까요? 제가 전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대항 요건은 그건 안 맞는 거죠. 제가 힌트 드릴까요? 민법 265조라고 했죠. 민법 265조가 뭐예요?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와 계약이죠. 이 두 번째는 선순위이면서, 얘 후순위면 대항력 없잖아요. 이 과반수 이상 지분권자가 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숫자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지분 비율의 수를 말하. 지분 비율의 수. 가까다 보면 이제 과반수니까 사람인 줄 혼동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이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선순위지만 과반수 미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반수 미만 지분권자와 계약한 경우. 두 번째는 후순위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후순위 임차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처럼 나누면 아주 교과서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할 때 이제 경매도 외우다시피 하고 막 그냥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그 알아가게 되면 상당히 그 이해가 빠르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도표에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지분권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훨씬 쉬워요. 일단은 지분권자이면서 다른 채무자가 지분권자이면서 채무자인 경우, 즉 채무자이면서 채무자 지분이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이 말이죠. A가 3분의 2이면서 B가 3분의 1일 때 이 사람이 채무자, 이 지분 경매가 들어갔을 때 건저당에 의해서 요 지분만 경매가 들어갔다고 하면 요 낙찰자가 이 A를 내보낼 수 있느냐, 인도명령 신청 대상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A를. A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A가 인도명령 대상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경매에서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어봤어요? 인도명령 대상이 되려면 채무자이거나 소유자거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거나 또는 불법 점유자거나 이러한 네 사람은 인도명령 대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 경매의 기본 ABC인데, 그러니까 여기 지분도 마찬가지죠. 지분에서 채무자는 무조건 인도명령 대상이 된다. 물론 그 채무자가 다른 지분권자와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과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과반수 지분인으로서의 용의권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거는 물론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죠. 자기 지분을 빼고도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면 그 임대차 계약까지 소멸시키지 못하죠. 그 사람은 대항력이 있죠. 그런 경우만 제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제가 슬로우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 가죠? 네. 이해 안 가시는 분, 이해가 얼마나, 지금 벌써 이 5월달 다 돼가는데 이게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채무자니까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럴 때 볼까요? 이제 이번에는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이다. 근데 요게 채무자 지분, 요게 채무자 지분이 경매가 나왔어요. 요게 이제 건저당에 의해서 지분 경매가 돼가지고 낙찰을 받았어. 이랬을 때에 A를 내보낼 수 있느냐? A를 내보낼 수 있느냐?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동영상은 제가 찍는데 여러분이 긴장한 것 같아요. 내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실수하면 기록은 남을까봐 걱정을 하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인지 누가 알아요? 내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따지면 내보낼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근데 외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A 지분권자가 B와 C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3분의 1 지분권하고 했다면 이 사람은 인도명령 대상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계약을 했다 봐. 이렇게 A하고 B하고 또는 이렇게 말소기준권 이후에 계약을 했다. 이랬을 때 요게 1번, 요게 2번이라고 하면은 1번일 때 내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보낼 수 있죠? 어차피 이거 죽지 않아. 자기 지분은 소멸되는 거잖아. 네, 여러분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경우는 어차피 소멸되죠? 자기 지분은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임차권이라면 소멸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 남냐? 3분의 1 지분권의 계약이 효력밖에 안 생기죠?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와 계약이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A를 내보낼 수 있다. 이랬다. 이번에는 제가 처음에 했죠. 자기 지분 3분의 1 지분권자와 갖고 점유하고 있다. 이거는 낙찰받고 나가지고 당연히 그 지위를 낙찰자는 그 종전 소유자의 전 소유자의 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낙찰자 Z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렇게 A하고 B하고 계약을 했다가도 자기 지분이 소멸돼 버리면 자기 지분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요 3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한 효력이 밖에 안 나오죠. 그럴 때도 인도명의 대상이 되죠. 그러나 여기까지 들어갔다. 여기까지 계약 효력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소멸됐지 몰라도 아직도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님이 말씀하신 게 유명한 말. 아직도 우리에게는 배가 12척이 남았습니다. 300척하고 싸우는데 12척하고 싸우면은 12척이 져야 되죠. 그렇지만 적절하게 잘하니까 우리가 이겼잖아요. 선생님도 왔죠. 이것도 자기 지분은 소멸됐지만 아직도 3분의 2 지분과의 용의권은 남는 거예요. 우리가 임차권의 효력이 용의권이라고 하는데 용의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세권이 있죠. 요건 용익물권이요. 그러나 임대차 등기가 있죠. 요거는 용익채권이죠. 그래서 두 개를 다 아우르는 말을 우리가 용의권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미등기 전세도 있죠. 주택에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대항 요건을 갖춰가지고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면 그것도 미등기 전세 같은 경우도 용의권이죠. 어쨌든 이러한 용익적인 권리,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요게 소멸돼도 과반이 남죠. 요거는 요 A를 못 내보내. 이런 상황에 말소기준 걸 이후에 이랬다면 내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제가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어차피 여기도 자기 지위가 소멸되는 거죠. 여기도 자기 소멸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런 게 이 실제 상황에서 부딪히면요 혼란스러워해요. 어차피 저기서는 뭐냐? 자기 3분의 1 지분은 소멸된다. 왜? 집을 팔면서 이게 일반 매매로 파는 거 아니지만 법원 경매에서 법정 매각도 이 자기 스스로 파는 건 아니지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강제로 법원이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 법정 매각이라는데 그런 경우도 자기가 집을 파는 거랑 똑같은 법리가 형성이 돼요. 자기 집은 자기가 팔면서 팔면서 그 지분만큼은 낙찰자인 Z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3분의 1 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져 버리니까 3분의 1에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도 3분의 1 지분권자와 용의권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낙찰자는 못 내보내 A를.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고 이번에는 부당이득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죠. 제가 그렇게 함정을 판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 나올까봐. 왜 그러냐면 그런 걸 갖다가 왜냐면 지금 말소기준 걸 이후에 이제 그 권리가 소멸되니까 이제 대항력 없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죠. 어차피 이 선순위도 소멸돼요. 이거는 임차권이 아니고 자기 권리를 자기 소유권을 파는 거잖아요. 3분의 1을. 그게 말소기준권 이전이든 이후든 다 자기 지위를 파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자기 소유권을 낙찰자에게 넘겼다는 이런 개념을 가져야죠. 말소기준권 이후에 소멸되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여러분이 실전에 이런 거 부딪히면 혼란스러워한다.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움 갖다가 이 방지해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도 실전에 혼란스러울까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채무자가 아닌 다른 지분권자가 점유할 때는 어떤가? 한번 보죠. 똑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어려운 문제 같이 생겼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지분권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예를 들어 A가 3분의 2였어요. 3분의 2. B가 3분의 1. 또 이번에는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인데 A 지분이 채무자예요. A 지분. 요 지분이 경매가 나와. 이랬을 때 요거를 낙찰받게 되면 요 지분의 근저당권자에 의해서 낙찰받게 되면 이때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B가 점유한다 그랬죠. B가 점유. 여기서는 C가 점유한다 생각하면 점유하고 있을 때 이 낙찰자는 B를 내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죠. 여기도 Z가 낙찰받았어. 낙찰자가 C를 내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내보낼 수 있을까요? 일단 요거부터 해요. 내보낼 수 있을까요? 내보낼 수 있죠. 이게 B가 자기 3분의 1 지분권만 갖고 거주한다 그러면 내보낼 수 있는 건 분명하죠. 왜? 불법 점유자잖아요. 근데 그런 불법 점유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A 3분의 1 지분권자, A 3분의 1 지분권자 동의 없이 B 3분의 1 지분만 갖고 점유하는 그런 강 큰 남자가 있겠어요? 아니, 강 큰 여자인가? 여자로 할까요? 남자로 할까요? 뭘로 해줄까요? 강 큰 남자가 많으니까 강 큰 남자. 남자를 죽여야지. 여자를 많지 않은데 여자를 죽이면 안 돼. 남자를 죽여야지. 그러니까 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죠. 자기 지분은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여기에만 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요건 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죠. 자기 지분권이니까. 그렇지만 요것도 소멸되지 않고 자기 권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이번엔 이렇게 계약을 했다. 요거는 자기 지분권이 3분의 1 지분권이 그대로 남고 계약의 효력이 요만큼 남아있다. 이랬을 때 생각해보면은 B는 이 3분의 1 지분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를 가진 3분의 1 지분권자가 객할 때는 이 지분이 깨끗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근저당이라는 말소기준관리가 생겨가지고 경매에 들어갔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계약한 사람이 그 후순위의 말소기준권리에 소멸된다 그러면 이 B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불리한 이제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멸되지 않죠. 경매에서 말소기준을 이건 인수해야죠. 이 사람은 인수를 해야죠. 근데 이거는 소멸되겠죠? 소멸되죠. 요거는 인도명령 대상이 되죠. 3분의 1하고 계약이 3분의 1 효력밖에 안 생깁니다. 계약 임차권은 소멸되고 3분의 1 지분권자의 계약의 효력이 생기는데 얘는 3분의 1을 낙찰받고 얘는 3분의 1 지분권자와 권리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가 3분의 2 지분권자가 이 관리행위로서 인도를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이런 대법원 판례도 나오죠. 그러나 그래서 여기서는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도 없어요. 인수할 금액도 없어. 그리고 인도명령 대상이고 내보낼 수도 있고 인수할 금액도 없고. 여기서는 봐요. 내보낼 수도 없고 인수금액이 발생하죠. 왜? 낙찰자는 이 사람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죠. 이 Z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임차보증금이 6천만 원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안 했다. 우선 면제가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죠. 이럴 때에 이 낙찰자 Z는 얼마를 인수해야 될까요? 명도는 못한다 그랬죠. 인도명령 대상은 아니라 했죠. 이럴 때에 얼마를 인수할까요? 3분의 2 지분을 낙찰받은 거죠? 그럼 얼마를 인수해요? 4천? 4천 이러신 분. 6천. 손 안 들으신 분은? 나가시려고요? 국회의원 나가시려고 그러나 봐. 여기서는 6천을 인수해야죠. 왜냐면 이게 원래대로 임차인이라면 9천이 돼야죠. 자기 지분만큼 임차보증을 빼고 6천의 임대차 계약을 쓴 거죠. 저거는 그러니까 낙찰자는 6천을 다 인수해야 되는 걸 지분 비율대로 인수하면 돼. 어차피 B는 자기 지분권에 대해서는 임차보증을 A한테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 때문에 이럴 때에는 지분권자가 점유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는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인수할 때는 6천만 원을 인수해야 된다.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4천을 받았어요. 배당 요구를 해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확정 일자를 안 받아가지고 소액임차는 최우선 매수중했어요. 근데 2016년 그 3월 30일부터는 소액임차 보증금 일정액이 바뀌었죠.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이하일 때 3,400만 원을 최우선 받을 수 있죠.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이럴 때에 이 사람이 최우선 매수 3,400을 받고 확정 일자가 없어서 나머지는 못 받았어요. 이럴 때에는 이 사람은 내보내려면 낙찰자가 얼마를 인수해야 돼요? 6천에 3,400을 빼면 2,600이죠? 2,600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2,400을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최우선면 3,400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2,600을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배당 요구를 하면 대항력은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잖아요. 그럼 대항력은 스스로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항력은 소멸된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면 전액 배당 받을 때까지 전액 채권을 회수할 때 임차보증 회수할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럴 때에는 3,400을 배당을 받고 2,600을 못 받았는데 낙찰자가 2,600을 준다고 그랬는데도 나 안 나가. 대항력이 있어서 다시 대항력을 주장할 테니까 3,400을 받고 다시 계약기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계약은 해지된 거예요. 배당 요구를 하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거예요. 실무에서는 그런 임차인이 많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임차인들이. 예,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배당 요구를 하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거가 똑같다.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주 일반 임대차에서 이제 그 전세금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일단 계약을 해지해야죠. 계약을 해지 않고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약 해지 통지를 하면 그날부터 3개월 있다 계약이 해지 효력이 생기죠. 그래야 된다. 그래도 요럴 때는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럴 때 요런 사례에서 보면 이렇게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이제 C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이 낙찰자는 이 C를 내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C를. 물론 배당 요구해가지고 전액 배당 받았다면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얘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항력을 주장해서 인수해야 되는 거죠. 인수할 때 대항력하고 대항력을 인수하는 거예요. 대항력하고 보증금을 인수하는 거죠. 이 보증금을 인수하고 대항력을 인수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대항력은 계약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요. 그게
이 대항력이 이제 그 소멸되게 되면 동시행 한 몇 개 나오는 거지, 보증금하고. 이거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 한 6천만 원만 할까요? 6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 낙찰자는 얼마를 인수해야 될까요? 이 C가 이렇게 계약을 했다. 낙찰자는 얼마를 인수해야 돼요? 낙찰자는?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얼마를 인수해? 6천을 인수해야죠. 6천. 원래대로 따지면 9천이 돼야 되는데 자기 지분권에 관한 보증금은 빼고 했겠죠. 이거를 포함해서 하면 돼지가 자기를 빼고 돼지 12마리 쉬는 거지 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 자기 거 뺐으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6천을 인수하는데 사실은 이 낙찰자는 A, G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죠. A가 되는 거예요. 낙찰 Z는. 그러니까 A가 3천만 원 밖에 안 받았는데 6천만 원을 주면은 3천만 원을 더 지급한 거죠. 그건 낙찰자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6천을 인수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외적으로 인수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6천은 원칙적으로 인수하는데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3천이 되는 거고 물상보증인으로 인수하는 건 3천만 원이죠. 이 사람을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럴 경우는 B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거는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입찰을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천을 인수한다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3천만 원만 인수하면 된다고 하고 입찰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이기겠어요? 3천? 그 3천이죠. 6천은. 그런데 이 사람은 못 내보낸다 그랬죠. 인수는 6천이 원칙이지만 채무자로 3천, 물상보증인으로 3천. 물상보증인 누구 대신에 얘에 대한 물권유로 담보 책임을 맺는 거예요. B도 마찬가지예요. 이 낙찰자를 대신해서 채무자로 3천, 이 사람을 위해서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으로서 3천. 똑같은 거 서로 A나 B나 똑같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있다 하면 그러면 요거는 소멸되겠죠. 요건 소멸되는데 요거는 용의권은 그대로 남아있죠. 임차권은 또 자기 지분도 그대로 남아있죠. 내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내보내죠. 못 내보내는 건 이겠죠. 우리가 항상 할 때는 내보낼 수 있느냐, 인도명의 대상이냐, 또 하나는 인수금액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죠. 인수금액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임차권이 요 낙찰자의 지위만큼은 소멸돼 버리잖아. 배당받고 소멸되든 배당받지 못하든 요 임차권은 말소기준권 이유니까 소멸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뭘 보냐? 임차인인 경우는 어떻게 분석을 하나? 임차인권. 이렇게 첫 번째는 지분권자가 채무자이면서 점유하는 경우. 이번엔 채무자가 아닌 다른 지분권자가 점유하는 경우 사례를 지금 살펴본. 이번에는 임차인이 점유하는 거. 이게 간접점이죠. 지분권자가 아닌 다른 임차인이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는 거죠. 이걸 주력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A가 3분의 2이고 B가 3분의 1인 사례가 있고, 이번에는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번에는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일 때 A 지분이 이제 경매가 들어가는 지분 경매. 요거 낙찰자가 Z라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지켜가지고 Z가 낙찰받았어. 지분 경매에서. 여기서도 지분 경매인데 Z가 낙찰받았을 때 여기에는 다 같이 말소 기준 권리가 뭐 가압류, 뭐 압류, 요거는 근저당 이렇게 지분 경매 이랬을 때 임차인이 이제 여기 갑임차인, 여기 갑임차인이 있고 을임차인이 있고 이럴 때 이걸 내보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말소 기준을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이것은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서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이때의 임차보증금 얼마냐? 1억 2천이다. 임차보증금이. 그리고 대항 요건도 갖추고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갖췄는데 그것이 말소기준권 이전에 갖췄다.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있는데 그럴 때 이 선순위 임차 이런 걸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스스로 대항력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철회를 하지 않으면 선순위는 철회할 수 있어요. 배당 요구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약 해지 효력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억 3천, 1억 2천인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안 했을 때에는 대항력이 있는 거죠. 이때에 낙찰자는 인수해야 되죠. 뭘 인수하냐? 대항력을 인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인수해야죠. 항상 두 개를 대항력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하고 이게 분리해서 보는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 경매를 공부하고 막 이럴 때는 사실 이렇게 대항력이 있으면 그 사용수익권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하고 다 같이 대항력에 포괄되는 개념으로 해서 과거에는 그 분리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분리하기 시작한 적이 한 10년 전부터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커졌던 거는 계약의 효력에 의해서는 계약의 효력은 대항력과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하고 분리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 없게 되고 대항력을 갖다가 이제 그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이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이렇게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다든가 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임차인은. 임차인은 내가 집에 사는데 계약 기간 중인데 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사람하고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나 공매 들어가도 소유자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법리에 의해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힐 수가 있는 거. 그게 바로 우선 면제권을 주장하는 거죠. 이랬을 때 대항력을 인수하는 거죠. 또 임차보증금 얼마를 인수하겠어요? 보증금은 얼마를? 응? 원칙적으로 그래 1억 2천 인수해야죠. 근데 이거를 낙찰자가 AG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죠. 이건 A가 즉 AG를 그대로 승계받은 Z라는 낙찰자가 그 3분의 2 뺏기 돈을 안 받은 그 권리를 3분의 3을 다 인수한다고 그러면은 얼마? 그 A가 3분의 1에 해대한 것만큼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손해보는 것이 그대로 Z에게 가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이게 3분의 1이면 얼마가 될까요? 4천이죠? 4천만 원은 만큼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1억 2천을 인수하는 게 맞는데 그때에
채무자로 인수는 8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상보증인으로 인수, 그러니까 C에 대한 담보 책임이죠. 이걸 물상보증인이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연대보증이라는 건, 연대책임이라는 건 이제 차용증에 이제 그 연대보증인 수이면 이 채권으로서 하죠. 이거는 물건 위로 담보 책임을 갖는 거예요. 물건이니까. 물건 위에 물건이 설정된 거죠.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가지고 대항력이 생기면 채권이 물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상보증인으로 4천을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B가 충분히 갚아줄 돈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내 것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8천만 원만 인수하면 된다고 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되는 거죠. 내가 인수금액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이번에는 하나 더.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받았냐?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8천만 원을 배당을 받았어요. 뭔지 모르는데 8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낙찰자는 얼마로 인수해요? 원칙적으로? 4천을 인수해야죠. 채무자로 얼마 인수해요? 응? 채무자로 인수할 거 없죠? 4천은 B가 책임을 지는 거죠. 이번에는 어떠냐? 계약을 이제 B하고는 계약 안 했어요. A하고만 계약했어. 근데 이럴 때에 보증금이 1억 2천이요. 얼마를 인수해요? 얼마를 인수해요? 1억 2천 인수해야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전체하고 계약을 했었게. 이랬을 때에 낙찰자는 을을 내보낼 수 있느냐. 낙찰자는 갑하고 을하고 계약, 3분의 3하고 계약했죠. 인수할 수 있을까? 이게 보증금이 1억 2천이요. 요 3분의 2 임차권이 소멸되는 거죠. 그럼 3분의 1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내보낼 수가 있죠. 이번엔 인수금액이 있을까 없을까요? 임차권 소멸됐으니까 인수할 거면 없죠. 이거는 인수할 것도 없고 이제 인도명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순위냐 후순위냐 따라서 이 달라진다. 이번에는 여기서 계약을 한 거하고 여기서 계약한 걸 따져보자고. 이럴 때에는 못 내보내죠. 보증금 1억 2천이에요. 이럴 때에 낙찰자는 얼마를 인수해요? 원칙적으로 1억 2천을 인수해야죠. 이럴 때에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4천. 물상보증인으로 인수하는데 B에 대한 담보 책임으로 4천. C에 대한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으로 4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누구에 대한 물상 담보 책임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구분시켜 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 필요하냐? 그래야만이 나중에 부당이득을 청구할 때 B를 대상은 4천이요. C 4천이요. 근데 B는 4천을 줬어요. 임차인한테. 내가 이거를 낙찰 받아가지고 나에 대한 4천은 소멸된 거죠. 임차인은 8천에 대해서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8천에 대해서 이 사람은 B가 4천을 줬어요. 현금으로. 그럼 이 사람만 안 준 거죠. 이럴 때에는 근데 안 주고 나서 이제 나중에 경매가 들어간다고 해서 한 푼도 못 받았어. 여기 선순위 채권이 있어서. 이럴 때에는 A와 B는 C에 대한 4천에 대해서 물상보증인이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때의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은 2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번에 여기서는 똑같아요. 여기 상황에서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있을 때 보면은,
이게 1억 2천이다. 이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1억 2천을 인수하지만 채무자로 인수하는 건 6천, 물상보증의 담보 책임은 6천이다. 원칙적으로 이렇지만 1억 2천을 인수하는 거는 채무자로 인수하는 게 6천이고 B에 대한 물상보증 담보 책임으로 6천을 인수하는 거다. 근데 B가 책임질 능력이 있다 하면 6천만 원만 책임지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인수금액은 6천이라고 보고 입찰에 참여해도 된다. 1억 2천이로 볼 필요가 없고. 이번에 이렇게 후순위 있을 때에, 이럴 때에는 보증금 1억 2천이다. 할 때 인수금액은 요건 소멸되는 거죠. 낙찰자가 인수금액은 없는 거예요. 경매로 소멸된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6천은 누구한테? 얘한테만 달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냐? 2분의 1 계약은 애당초 점치하고 계약했지만 이 근저당권의 처분 제한을 받아가지고 그 계약해서 이 임차권이 소멸되니까 처음부터 2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럴 때는 낙찰자도 이 소수지분권자, 2분의 1 지분권자고 임차인도 2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소수지분권자가 이 소수지분권자와 계약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 보존행위로서, 이건 관리행위가 아니죠. 보존행위로서 불법을 이유로 해가지고 민법 265조를 위반해서 점유하는 것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인도명령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 2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한 그 임차인이 갖고 명도를 구하는데 인도명령이 떨어진 사례가 많아요. 서울중앙법원에서 떨어졌고 서부지방법원도 떨어졌고 다 떨어졌어요. 인도명령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인도를 갖다가 기각당하더라도 명도소송하면 이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인도명령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제 우리가 임차인이 점유할 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분석하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요 강의는 요거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